나이 먹으니 제일 무서운 건 돈 없는 것도 아픈 것도 아닌 사람에게 질려버리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면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10명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명의 악연을 끊어내는 것이 노후 건강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 이제는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60년, 70년을 넘게 사셨어도 사람 공부는 여전히 어렵고 관계 정리는 늘 미안한 일이지만 지금 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고통의 굴레를 벗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유형은 단순히 성격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도둑질하고 자존감을 깎아먹는 괴물입니다. 농담인 줄 알았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 말에 뼈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에는 분위기도 괜찮았고 다 같이 웃고 있었고 괜히 예민하게 굴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넘겼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집에 돌아오는 길 특별히 기분 나쁜 일도 없었는데 그 말 하나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오릅니다. 아까 그 말 정말 농담이었을까? 웃고 헤어졌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가 싶다가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 말 속에 뭔가 다른 뜻이 있었던 것 같아 찜찜해집니다. 상대는 웃으면서 말했는데 왜 나만 혼자서 이렇게 불편해졌을까요? 그때는 그냥 넘겼는데 며칠이 지나도 그 말이 계속 마음에 남는 경우 말입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겠지. 설마 나를 그렇게 생각했을까?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해보지만 이상하게 감정은 정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각까지 들죠. 왜 꼭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이런 기분이 남을까? 이상하게도 특정 사람과의 대화 뒤에는 항상 비슷한 감정이 남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딱 잘라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고 넘기기엔 마음이 계속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그냥 농담이었겠지. 내가 너무 깊게 생각하나 보다. 괜히 관계 망치지 말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던져진 말은 의외로 많은 감정을 숨기고 있고 그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당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평생을 참고만 살아오셨지요. 나만 참으면 다 조용해지겠지 하며 내 속은 이미 문드러졌는데도 남들 기분만 맞추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떠십니까?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정 때문에 차마 내치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 당신의 명주를 줄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그 사람, 정말로 괜찮은 사람인가요? 자식에게도 말 못할 이 고민들, 오늘 이 영상 하나만으로 완벽히 마침표를 찍어드립니다. 왜 그들을 멀리해야 하는지, 비워낸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 답답한 가슴 뻥 뚫리는 해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당장 누구를 정리할지 스스로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평생 참고 살아온 당신, 이제는 당신을 위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한 줄의 위로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앞으로도 당신의 편에서 필요한 이야기를 계속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마음을 멍들게 하는 가장 가까운 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친구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은근히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인데요. 68. 이순자 씨의 사연을 통해 그들의 실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농담으로 포장한 비수. 68 이순자 씨는 20년 만에 동창회로 한 달 전부터 들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당당하게 가자. 작년까지만 해도
남편 병수발에 지쳐 자신을 돌볼 여유가 없었죠. 남편이 떠나고 상실감에서 벗어나려고 문화센터에 붓글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시간을 썼죠. 이순자 씨는 조금씩 살아났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옷을 골랐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평소라면 엄두도 못 낼 27만 원짜리 블라우스도 사고 미용실도 예약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르는 자신이 낯설면서도 좋았죠. 오랜만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 이제 나도 좀 살아야지. 동창회 날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친구들이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 박영자가 이순자 씨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말하죠. 어머 순자야, 그 블라우스 작년 모임 때도 입었던 거 아니야? 순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이번에 새로 산 옷인데. 영자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저런 말을 할까요? 아니야, 이거 새로 산 건데. 아, 그래? 저번에 그 옷이랑 그냥 비슷해 보여서. 근데 나이 들면 뭘 입어도 다 똑같아 보이더라. 웃으면서 던지는 말, 하지만 그 안에는 칼날이 있습니다. 옆 친구들도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하지만 이미 순자 씨의 설렘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식사 중간 각자 이 근황을 나누는 때였습니다. 순자 씨는 용기를 내어 말합니다. 나 요즘 붓글씨 배우러 다니잖아. 생각보다 참 재밌어. 선생님이 글씨체가 좋다고 칭찬도 해주시더라고. 처음으로 자랑스러운 내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박영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듭니다. 붓글씨? 아니, 그거 배워서 뭐해? 전시회라도 할 거야? 아니, 그냥 재미로. 재미로? 우리 나이에 무슨 재미야? 그 돈이면 손주들 용돈이나 더 주지. 아, 맞다. 너 손주 없지? 그럼 시간이야 많으니까. 그런 거 하겠네. 정적이 흐릅니다. 이순자 씨에게는 불임으로 자식이 없다는 걸 박영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있는 자리에서 웃으면서 순자 씨의 상처를 후볐습니다. 미안, 내가 말이 좀 직설적이잖아. 기분 나빠하지 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너도 알잖아.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나와서 한참을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왜 나는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웃으면서 괜찮은 척했을까? 왜 나만 작아지는 걸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가 보기 싫어 옷장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꾸며봤자 소용없는 늙은 여자만 보였습니다. 다음 날 있는 문화센터 붓글씨 수업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 나이에 뭘 배워. 영자 말이 맞아. 그렇게 일주일을 꼼짝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자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순자야, 다음 달에 또 만나자. 이번엔 내가 좋은 식당 알아봤어. 근데 너 요즘 붓글씨 어떻게 하고 있어? 나도 배워볼까 하는데 추천 좀 해줘. 이순자 씨는 멍하니 그 메시지를 바라봤습니다. 나를 그렇게 비웃더니 이제 와서 배우고 싶다고? 며칠 뒤 문화센터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일주일째 안 나오셔서 걱정됐어요. 순자 씨 작품 다음 달 전시회에 출품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영자는 내가 빛나는 게 싫었던 거구나. 남편 수발 들 때는 고생이 많다며 위로하던 그녀였는데 순자 씨가 새 옷을 사고 취미를 찾자 갑자기 비난하기 시작한 이유는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자신보다 이순자 씨가 더 행복해 보일까봐 그랬던 것이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박영자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영자야, 다음 모임은 나 빠질게. 그리고 앞으로도 안 나갈 것 같아. 나 요즘 너무 바빠 붓글씨 전시회 준비하느라고. 네가 나한테 해준 말 많이 생각해 봤어. 나는 돈 벌려고 붓글씨 하는 게 아니라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조용히 연락을 끊었습니다. 1년 후 이순자 씨는 문화센터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수강생이 되었습니다. 전시회에도 2번 참여했고 이제는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과 매주 차를 마시러 다닙니다. 최근에는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붓글씨 작품을 올리는데 좋아요가 200개도 넘게 달렸습니다. 박영자 씨의 소식이요? 가끔 동창의 친구를 통해 들립니다. 여전히 누군가를 씹으며 사는 모양입니다. 그 사람 없으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가벼워질 줄 몰랐어. 이순자 씨는 이제 압니다. 관계도 옷처럼 낡으면 버려야 한다는 것을요. 나를 작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독이라는 것을요. 이순자 씨가 깨달은 3가지는 첫째,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 그 말들은 진짜 공격이었습니다. 웃으면서 던진 말이라고 해서 다 좋은 말은 아니었던 거죠. 둘째, 문제는 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 사람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빛나면 본인이 초라해지니까 나를 깎아내려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셋째, 한 명을 정리하니 세상이 밝아졌습니다. 독 같은 사람 1명을 끊으니 좋은 사람 10명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을 갉아먹는 친구보다 더 노골적으로 비수를 꽂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내 돈을 자기 돈처럼 여기는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입니다. 65살 서명숙 씨의 찢어진 가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2번째, 내 호의를 권리로 아는 돈도둑. 경기도에 사는 서명숙 씨는 30년 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최경희. 고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죠. 결혼식도 서로 들러리 서주고 애 낳고 힘들 때 밤새 전화 통화하며 위로해주던 사이였습니다. 우리 죽을 때까지 친구하는 거야. 그렇게 약속했던 사이. 어느 날 저녁 최경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명수가 나 큰일 났어. 큰애가 대학원을 가야 하는데 등록금을 못 구했어. 대출도 다 막혔고 친정 부모님도 돈이 없으시고 한참을 울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1,0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꼭 갚을게. 석 달만 기다려줘. 서명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30년 친구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경희야, 걱정하지 마. 우리 사이인데 뭐. 내일 바로 보내줄게. 사실 서명숙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본인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노후 자금을 모으고 있었죠. 통장에 있는 2천만 원은 10년 동안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친구잖아. 나중에 우리가 힘들 때 경희도 도와주겠지. 서명숙은 다음 날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명수가 고마워. 진짜 고마워. 석 달만 기다려줘. 내가 꼭 갚을게.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경희에게서 연락이 없습니다. 서명숙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경희야? 아, 명수가. 미안해. 요즘 애 때문에 너무 바빠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러더니 전화를 끊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애 대학원 문제도 있고. 서명숙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한 달 더 지나고 동창 친구에게서 카톡 사진이 왔습니다. 최경희가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경이 제주도에 갔나 봐. 인스타에 올라온 거 봤어? 서명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켜봤습니다. 최경희의 사진에는 제주도 여행이 가득했습니다. 고급 호텔 수영장과 새로 산 듯한 원피스를 입고 찍은 사진, 오션뷰 레스토랑에 간 사진과 제주도 흑돼지 맛집에도 들린 사진. 경희는 게시글에 남편이랑 오랜만에 힐링 중, 역시 제주도는 언제 와도 좋네요 라는 코멘트도 달아났습니다. 댓글에는 부러워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서명숙은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없다고 했는데, 석 달 후에 갚는다고 했는데 제주도 여행을 간다고?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내가 너무 속이 좁나? 친구가 여행 한번 가는 것도 안 돼서 이러는 거야? 하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희야, 나 명숙이야. 응? 무슨 일이야? 저기 제주도 다녀왔어? 남편이랑 갑자기 가게 됐어. 근데 왜? 아니, 그게 나한테 빌린 돈은 언제 갚을 거야?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최경희의 목소리 톤이 확 바뀝니다. 뭐?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벌써 넉 달이 지났잖아. 명수가, 너 진짜 실망이다. 겨우 1,000만 원의 우정을 파는 거니?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 사정 다 알면서 돈 갚으라고 재촉하는 친구가 어디 있어? 경희야, 그게 무슨 말이니? 오랜 친구라면서 내처지는 생각도 안 하고 돈 얘기만 하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서명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내가 친구한테 너무 매몰찼던 걸까? 내가 너무 속 좁게 굴었나? 우정보다 돈이 중요한 건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분명 1,000만 원이 없어서 울면서 빌린 사람은 경이었습니다. 석 달 후에 꼭 갚겠다고 약속한 사람도 최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돈을 빌려준 내가 나쁜 사람이 된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요. 남편은 한참을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여보, 그 돈은 이미 없어진 거야. 그리고 그 사람도 이미 우리 인생에서 없어진 거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마. 친구도 아니야, 그 사람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최경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명수가, 나야. 그동안 미안했어. 사실 나 돈 좀 갚으려고. 서명숙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500만 원 먼저 보낼게. 조금씩 갚을게. 미안해. 다음 날 정말로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서명숙은 그 돈을 보며 웃지 못했습니다. 1,000만 원 빌려가서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넉 달 동안 잠수 타다가 갚으라 하니 화내던 사람. 500만 원 보내놓고 이제 조금씩 갚겠다는 사람. 이게 친구인가? 서명숙은 최경희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습니다. 경희야, 500만 원 고맙게 받았어. 나머지는 안 갚아도 돼. 그 대신 우리 이제 연락하지 말자. 30년 우정이 1,000만 원 값어치도 안 되는 거였구나. 그걸 알게 해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살아. 그리고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2년 후 명숙은 이제 돈 문제로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빌려달라 하면 딱 3마디만 합니다. 미안하지만 여유가 없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최경희의 소식이요? 가끔 동창 친구를 통해 들립니다. 다른 친구에게도 비슷하게 했다더군요. 역시나 그렇구나. 서명숙은 이제 압니다. 내 돈을 사랑한 사람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도.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가 된다는 것을요. 30년 우정보다 내 노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서명숙이 깨달은 세 가지는 첫째, 착한 사람이 호구되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융은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먼저 착해라. 남에게만 착한 건 죄악이다. 둘째, 진짜 친구는 돈 앞에서 드러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서로의 덕을 높여주는 관계가 진정한 우정이다. 돈 빌리고 큰 소리 치는 자는 친구가 아닌 기생충일 뿐입니다. 셋째, 거절은 죄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후 자금은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30년 우정도 당신의 미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명숙 씨 이야기 공감하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돈을 빌려가지 않아도 당신을 병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기가 쏙 빠지고 집에 와서 알아눕게 만드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입니다. 이른둘 김옥분 씨의 피곤한 일상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올해로 이른인 김옥분 씨는 매주 목요일마다 한 친구를 만납니다. 이름은 조미숙, 20년 전 아파트 분여회에서 만난 사이죠.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서로 이야기도 잘 통하고 같이 운동도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조미숙을 만나고 나면 김옥부는 집에 와서 쓰러져 눕기 바빴습니다. 카페에 앉자마자 조미숙이 말을 시작합니다. 옥부나 있잖아, 우리 큰아들이 이번에 차 바꿨어. 그랜저에서 제네시스로. 정말 좋겠네. 좋긴 뭐가 좋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다행이야. 요즘 아들들 중에 우리 아들처럼 부모 생각하는 애 드물거든. 그렇구나. 너희 아들은 뭐해? 우리 애는 회사 다니는데. 아, 회사원? 요즘은 회사원 힘들다며? 우리 아들은 사업해서 자유롭거든. 시작부터 꺾입니다. 커피 한 모금 마시더니 이번엔 며느리 이야기입니다. 그나저나 우리 며느리는 왜 저럴까 모르겠어. 명절 때 오더니 집안일은 하나도 안 하고 방에만 처박혀 있더라고.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렇잖아. 그래도 정도껏 해야지 시어머니 앞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는 게 말이 돼? 너희 며느리는 어때? 우리 며느리는 착해. 착하긴 뭐가 착해? 겉으로만 착한 척 하는 거지. 속으로는 다 시어머니 욕하고 있어. 김옥부는 말문이 막힙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조미숙의 독백은 계속됩니다. 김옥부는 슬슬 답답해지기 시작합니다. 요즘 무릎이 너무 아픈데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미수가 나 요즘에 아 맞다 내가 할 말이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말이야 말을 뚝 자릅니다. 그리고 또 시작됩니다. 남편 이야기, 동네 이웃 이야기, 텔레비전 드라마 이야기. 김옥부는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 커피가 식었습니다. 김옥분이 다시 입을 뗍니다. 미수가 나 요즘 무릎이 무릎?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어. 그거에 비하면 무릎은 약과지. 너 요가 해봤어? 나 요가 다니는데. 거기 선생님이 또 끊깁니다. 그리고 요가 이야기로 또 30분이 흘러갑니다. 2시간 반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옥부는 소파에 쓰러집니다.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내 무릎 이야기는 끝까지 못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내가 왜 만났을까? 다음 주엔 안 나가야지. 하지만 다음 주 수요일 조미숙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옥부나 내일 2시에 보자. 할 말이 많아.
김옥부는 한숨만 나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둘째 아들 자랑입니다. 우리 둘째가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어.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시누이 험담입니다. 우리 시누이가 말이야, 명절 때 왔다가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다음 주 또 만났습니다. 이번엔 동네 아줌마 뒷담화입니다. 있잖아, 옆동 사는 그 아줌마 말이야. 매번 똑같습니다. 조미숙은 쏟아내고 김옥부는 듣기만 하고 집에 와서 쓰러집니다. 어느 날 김옥부는 병원에 갔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가슴도 답답해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글쎄요, 특별히. 혹시 만나면 피곤한 사람 있으세요? 그 순간 김옥분의 머릿속에 조미숙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와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 때문이래.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자주 만나? 미숙이 매주 만나는데. 엄마, 그 이모 만나고 나면 항상 축 늘어져 있더라. 왜 만나? 친구니까. 친구는 만나고 나서 기분 좋은 사람이 친구지. 만나고 나서 아픈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독이야. 김옥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조미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옥부나, 내일 보자. 김옥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수가 미안한데 나 요즘 몸이 안 좋아서 당분간 못 만날 것 같아. 나중에 연락할게. 조미숙이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가 안 좋아? 많이 아픈 거야? 나도 요즘 혈압이. 김옥부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후 조미숙은 몇 번 더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옥부는 바쁘다, 몸이 안 좋다며 계속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조미숙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김옥부는 웃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던 사람, 내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끝까지 들어본 적 없던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와서 걱정한다고 해도 진심이 아니라는 걸 김옥부는 이제 압니다. 목요일 오후 이제 김옥부는 다른 친구를 만납니다. 문화센터에서 새로 사귄 이정숙 씨입니다. 옥분 씨, 요즘 무릎은 좀 어때? 아직도 아파. 내가 좋은 병원 아는데 같이 갈까? 정말 고마워. 한 시간을 만나도 지치지 않습니다. 내 이야기도 듣고 상대 이야기도 듣습니다. 웃으며 헤어집니다. 집에 와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게 친구구나. 김옥분이 깨달은 세 가지는: 첫째, 내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쏟아내기만 하는 사람은 당신을 쓰레기통으로 여기는 겁니다. 둘째, 만나고 나서 피곤하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공해입니다. 에피쿠로스는 말했죠. 마음의 평온이 최고의 선이다. 내 평온을 깨는 불평꾼은 인연이 아니라 독입니다. 셋째, 착한 청취자를 그만둬도 됩니다. 오늘은 내가 좀 바쁘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귀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아무 감정이나 담지 마세요. 김옥분 씨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야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 통 없다가 꼭 아쉬운 소리 할 때만 세상 제일 친한 척하는 사람. 바로 필요할 때만 찾는 시간 도둑입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찾는 시간 도둑. 63 박인숙 씨가 느낀 배신감을 여러분도 겪어보셨을 겁니다. 63 박인숙 씨는 어느 날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송미란,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언제였더라? 아, 작년 추석 때였습니다. 그것도 박인숙이 먼저 안부 문자 보냈을 때였죠. 무슨 일이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인수가 아이고 목소리 들으니 보고 싶어 죽겠네. 반가운 목소리입니다. 미란아, 잘 지냈어? 응, 나야 뭐 그저 그렇지. 인수가 너 요즘 몸은 좀 어때? 건강하지? 응, 뭐 그럭저럭. 아이고, 우리 진짜 오랜만에 만나야겠다. 보고 싶다, 진짜. 박인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친구니까 가끔 이렇게 연락하는 거지. 한참을 수다 떨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송미란이 떠들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남편 이야기, 손주 이야기. 박인숙은 그냥 들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송미란의 목소리 톤이 바뀝니다. 그나저나 말이야, 인수가 너한테 부탁 하나만 해도 돼? 박인숙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응, 뭔데? 있잖아, 우리 큰애가 다음 주에 결혼하거든. 근데 코로나 이후로 예식장이 너무 작아서 지인들은 못 오게 했는데. 아, 그래? 축하해. 그래서 말인데 축의금은 보내줄 수 있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 축의금? 아, 미안해.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근데 인숙이 너는 워낙 마음이 따뜻하잖아. 계좌번호 문자로 보낼게. 박인숙은 그날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초대도 안 받은 결혼식에 축의금을요. 송미라는 고맙다는 문자 한 통 보내고 또 잠잠했습니다. 그러다 한 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가 나야 잘 지냈어? 응, 있잖아. 너 요즘 시간 좀 있어? 왜? 우리 손주를 잠깐 봐줄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가 병원 가야 하는데 나는 그날 약속이 있거든. 하루만, 딱 하루만 봐줄 수 있어? 미란아, 나도 그날 인수가 제발 너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 우리 사이에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는 사이 아니야? 박인숙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손주를 봐줬습니다. 하루 종일 3살짜리 손주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었고 박인숙은 저녁이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쓰러졌습니다. 송미라는 저녁 늦게 손주를 데리러 오더니 고마워 인수가 다음에 내가 밥 사줄게. 그리고 또 사라졌습니다. 또 2달이 지났습니다. 송미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가 요즘 통 연락 못해서 미안. 엄청 바빴어. 그래. 있잖아. 너 혹시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 있어? 왜? 우리 시동생이 아버지 칠순잔치 하는데 사람이 좀 부족해서 말이야. 식당에서 하는 건데 좀 와줄 수 있어? 미란아, 나는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얼굴만 비춰주면 돼. 축의금 같은 거 안 가져와도 돼. 사람 수 채우는 거니까. 박인숙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 수를 채운다고? 내가 숫자야? 박인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미안한데 그날은 못 갈 것 같아. 왜? 무슨 일 있어? 응, 약속이 있어서. 약속? 미룰 수 없는 거야? 나 진짜 급한데. 미안해 못 미루겠어. 순간 송미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바쁘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인숙은 휴대폰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요.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너무 착해. 그 사람한테 당신은 친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쓰는 도구야. 이제 연락 끊어. 친구 아니야, 그 사람은. 박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알았던 사이인데 설마 그럴까? 박인숙은 실험을 해봤습니다. 송미란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란아, 요즘 어때? 한 번 만나서 밥 먹자. 답장이 왔습니다.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 없습니다. 그러다 2달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인수가 너 다음 주에. 박인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이후 송미란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송미란은 몇 번 더 연락을 했지만 박인숙은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송미란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박인숙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연락 안 하는 거였죠. 1년 후 박인숙은 이제 연락이 오면 먼저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평소에도 나한테 연락했었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인가? 구분이 명확해졌습니다. 진짜 친구와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차이. 진짜 친구는 아무 일 없을 때도 연락합니다. 요즘 어때? 보고 싶다. 밥 먹자.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항상 부탁이 먼저입니다. 있잖아. 부탁 하나만 너 아니면 안 돼. 박인숙은 이제 후자의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박인숙은 이 3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은 당신을 친구가 아니라 도구로 봅니다. 칸트는 말했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라. 당신을 도구로 쓰는 자는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둘째, 거절 후 연락이 끊긴다면 그는 애초에 필요 없던 사람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거절해도 관계는 유지됩니다. 거절 한 번에 사라지는 사람은 친구가 아니라 이용자였습니다. 셋째, 내 시간은 귀합니다. 도와주고 싶지만 어렵겠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시간을 선물하세요. 당신은 누구의 도구도 아닙니다. 박인숙 씨 이야기까지 들으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가장 고집불통인 유형. 과거에 갇혀 나를 가르치려 드는 훈계하는 꼰대 인연입니다. 75 최영자 씨의 속 터지는 사연 함께 공감해 보시지요. 5번째, 훈계만 늘어놓는 인생 도둑. 75 최영자 씨는 매달 첫째 주 화요일이면 동네 경로당 모임에 갑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할머니들 5명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같이 수다 떨고 차도 마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이 강의실이 되었습니다. 강사는 정순덕, 올해 76, 이 모임의 최고령입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정순덕이 말을 시작합니다. 아이고, 영자야. 너 그 옷 또 입었네? 내가 지난번에 뭐라 했어? 우리 나이엔 수수한 게 좋다고 화려한 옷 입으면 꼴불견이야. 최영자는 오늘 새로 산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연보라색, 평소라면 입지 않을 색이었지만 용기를 내서 샀습니다. 아, 이거 예쁘길래. 예쁘긴 뭐가 예뻐. 나이값 좀 해.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옆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도 어색하게 웃습니다. 최영자는 입을 다뭅니다. 차를 마시며 각자 근황을 나눕니다. 최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있잖아, 나 요즘 유튜브 시작했어. 뭐? 유튜브를 한다고? 정순덕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너 미쳤어? 그 나이에 유튜브를 왜 해? 재미있더라고. 손주들이 가르쳐줘서. 손주들 말 듣지 마. 애들이 뭘 알아? 우리 나이엔 조용히 텔레비전이나 보고
화투나 치면서 살아야지.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래도 나는 유튜브가. 그래도는 무슨 그래도야? 내가 너보다 한 살 많아. 인생 경험이 더 많단 말이야. 내 말 들어. 유튜브 같은 거 하면 우습게 보이더라. 최영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덕의 훈계는 계속됩니다. 내가 왕년에 어땠는지 알아? 우리 남편이 회사 다닐 때 내가 얼마나 알뜰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돈을 물쓰듯이 써. 그러니까 망하는 거야. 내 말대로만 살면 절대 손해 안 보지. 다른 할머니가 말합니다. 저는 요즘 운동 다녀요. 운동? 무슨 운동? 필라테스요. 필라테스? 그게 뭐야? 헬스장 가서 돈 낭비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해. 내가 해봐서 하는데 그런 거 다 사기야. 2시간 내내 정순덕의 말이 이어집니다. 옷 입는 법, 돈 쓰는 법, 자식 대하는 법, 며느리 다루는 법, 손주 키우법. 모든 것에 정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항상 정순덕의 방식이었습니다. 내 말대로 하면 돼. 내가 살아보니까. 이게 제일 좋더라. 너희는 아직 어려서 몰라. 최영자는 입을 꾹 다물고 듣고만 있었습니다. 아니, 듣는 척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최영자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왜 매번 저럴까? 왜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할까?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손주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할머니, 오늘 유튜브 찍어요? 최영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순덕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이에 유튜브를 왜 해?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아니야, 오늘은 안 찍어. 왜요? 할머니 채널 구독자 100명 넘었어요. 그냥 다음에 할게. 며칠 동안 최영자는 고민했습니다. 새로 산 블라우스는 옷장 깊숙이 넣었습니다. 유튜브도 며칠째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유튜브 안 해요? 응. 왜요? 재미있잖아요. 그냥 할머니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누가 그래요? 할머니 친구가. 손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친구는 할머니가 재미있어 하는 게 싫은가 봐요. 뭐라고?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 있어요. 내가 뭘 하면 자꾸 말리는 애, 그런 애는 친구 아니래요.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녁에 딸이 왔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유튜브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최영자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과 모든 것이 쏟아졌습니다. 딸은 한참을 듣더니 딱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엄마는 75이야. 그 나이 되도록 남한테 인생 배워야 해? 엄마가 잘못 산 거 있어? 자식들 다 키우고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남이 간섭하게 놔둬요? 그 친구 만나지 마세요. 다음 달 첫째 주 화요일 정순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영자야, 내일 모임 있어. 2시에 경로당에서 봐. 최영자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순떡 언니 미안한데 나 이제 그 모임 안 나갈게. 몸도 안 좋고 요즘 바쁜 일도 있어서. 정순덕이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내 시간을 온전히 잘 보내고 싶어서. 뭐?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그렇게 오래 만났는데 갑자기 안 나온다고? 응, 미안해. 너 요즘 이상해. 내가 해주는 말. 다 너 위해서 하는 건데. 알아. 그런데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 알았어. 마음대로 해. 나중에 후회나 하지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최영자는 홀가분했습니다. 1년 후 최영자의 유튜브 채널은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75 할머니의 일상이라는 채널입니다. 손주와 함께 요리하고 새로 배운 취미를 소개하고 여행 다닌 이야기를 올립니다.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할머니 보면 힘이 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저희 엄마도 보여드렸어요. 최영자는 행복합니다. 정순덕의 소식이요? 가끔 들립니다. 여전히 경로당 모임에서 누군가를 훈계하며 산다고 합니다. 안 됐다. 최영자는 생각합니다. 저 나이까지 살면서 아직도 남을 가르치려 든다니. 본인 인생이나 잘 살지. 최영자가 깨달은 3가지는 첫째, 훈계는 걱정이 아니라 지배욕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남을 과거에 묶어두려 합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방식이 부정당할까봐 두려운 겁니다. 둘째, 나이가 많다고 인생의 정답을 아는 건 아닙니다. 장자는 소유의를 말하며 자유로운 삶을 찬양했습니다. 남의 잣대에 갇혀 사는 건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습니다. 셋째, 당신 인생의 운전대는 당신 것입니다. 훈계가 시작되면 생각은 자유니까요. 이 한마디 하고 웃으며 자리를 피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5가지 유형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지금 당신의 휴대폰 속에는 어떤 이름들이 남아있나요? 혹시 미안한 마음에 지우지 못한 무거운 이름들이 있지는 않나요? 당신은 충분히 애썼습니다. 60년, 70년의 세월 동안 참으로 애쓰며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챙기고 부모 모시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정작 당신은 없으셨지요. 늘 누군가의 엄마였고 누군가의 아내였고 누군가의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디 있었나요?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나를 지키는 연습을 하세요. 끊어내는 것은 사랑입니다. 나쁜 인연을 끊어내는 것은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는 첫걸음입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참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혼자를 두려워 마세요. 혼자가 되는 걸 두려워 마세요. 나를 무시하는 자와의 백기 식사보다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당신의 노후를 훨씬 빛나게 합니다. 외로움은 잠시 스쳐가지만 존엄은 당신을 영원히 지킵니다. 당신은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한 사람이고 사랑받을 자격이 넘칩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더 이상 작아지지 마세요.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방패가 되었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그 사람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세요. 이제 안녕. 그리고 가볍게 살아가세요. 당신을 응원합니다. 관계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 되세요. 한 줄의 위로였습니다.